한여름 떼약볕 아래 정숙이 구부정한 허리로 산더미 같은 폐지 수레를 끌고 갑니다. 마침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던 딸 미라는 엄마를 발견하지만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정숙은 딸의 차 뒷모습을 보면서도 서운한 기색 없이 그저 땀을 닦으며 웃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다해진 가계부를 펼칩니다. 가계부 안에는 수십 장의 통장과 함께 우리 딸 미란이 결혼 자금, 우리 사위 승진 축하금이라 적힌 메모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란에게 걸려온 전화는 엄마, 돈 좀 있어?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혀야 하는데 모자라네라는 요구뿐입니다. 정숙은 폐지 팔아번 돈 몇 푼뿐이다라며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시커멓게 변한 손톱과 심장병 진단서가 들려 있습니다. 정숙의 단칸방 앞 며칠째 쌓인 우유 배달 주머니와 팔이 끓는 소리에 이웃의 신고로 문이 열립니다. 방 안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정숙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마지못해 달려온 딸 미라는 퀴퀴한 방 냄새에 코를 찌푸리며 투덜댑니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사람 번거롭게 어디로 사라진 거야? 미라는 엄마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을 뒤지던 중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긴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생 폐지를 주워번 돈만 있는 줄 알았던 엄마의 방에서 나온 비밀 가방. 미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 것이 들어있음을 느끼고 망치로 자물쇠를 부숴버립니다.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낡은 통장 20여 개와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지도는 정숙이 평생 폐지를 줍던 구역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고 특정 지점마다 붉은색으로 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펼치자 잔고에는 무려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나머지 통장들까지 합치면 좋기 100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미쳤어. 엄마가 진짜 부자였어? 그런데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 미란의 눈은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모든 통장은 정숙의 지장과 함께 특수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인출을 하려면 정숙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본인만 아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미라는 이제 엄마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정숙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정숙은 도심의 한 요양병원 VIP 병동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딸이 아닌 정숙이 평생 폐지를 주우며 몰래 후원해온 고아원 출신의 변호사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정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품 안에 낡은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주려던 마지막 기회이자 심판의 서류였습니다. 미라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VIP 병동으로 들이닥칩니다. 죽어가는 엄마를 보고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은 곡소리가 아니라 원망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그 통장들 비밀번호 뭐야? 이대로 죽으면 그 돈 다 나라에 귀속된다고. 의식이 혼미한 정숙의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미라는 엄마의 마른 손을 붙잡고 흔들며 울부짖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처럼 보였지만 곁에 서 있던 변호사는 그 목소리에서 오직 돈을 향한 광기만을 읽어냅니다. 미라는 다급하게 엄마의 귀에 속삭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사채 쓴 거 알잖아. 이거 안 풀리면 나 길거리나 앉아. 제발 알려줘. 응? 그때 정숙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아닌 깊은 심연과도 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미친 듯이 일기장을 뒤졌지만 그 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온통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란이가 오늘은 전화를 해줄까 같은 쓸쓸한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미라는 일기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딴 건 필요 없어. 돈 어디 있냐고. 미란의 포효에 정숙은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비밀번호. 내가 잊어버린 날짜다. 정숙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미라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니면 손주의 돌잔치? 하지만 미란이 어떤 날짜를 입력해도 은행 앱은 오류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추악한 소동을 다 지켜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란이 엄마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가장 잔인한 날들을 의미하고 있었죠. 병실의 모니터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정숙의 심장이 멈추고 있음을 알렸고 미라는 임종의 순간에도 엄마의 가슴팍을 뒤지며 비밀번호를 적어둔 쪽지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장례식장은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딸 미라는 상복을 입고 앉아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북에서 시선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한 잊어버린 날짜를 맞히기 위해 모든 기념일을 대입해 보느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남편 진성 역시 조문은 뒷전이고 정숙이 남긴 부동산 목록을 계산하며 이거 강남 재개발 지역이랑 연결된 땅이야 라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때 VIP 병실을 지키던 정무석 변호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미라는 반색하며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있죠? 엄마가 나한테 다 준다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의 얼굴은 돌상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숙의 마지막 메시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모으신 자산 120억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미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인 김미란 씨가 엄마의 진짜 생일을 단 한 번의 기회 안에 마친다면 모든 상속은 따님에게 돌아갑니다. 비밀번호는 바로 그 생일의 8자리 숫자입니다. 미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생일? 당연히 알지. 3월 15일이잖아. 미라는 자신 있게 숫자를 외치며 통장 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주민등록상의 날짜일 뿐입니다. 여사님은 평생 진짜 생일의 따님의 전화를 기다리셨죠. 따님이 엄마를 거지 취급하며 외면했던 그 10년 중 단 하루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준 날이 있었나요? 미라는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매년 챙겼던 건 시어머니 생신과 남편의 승진 파티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생일은커녕 엄마가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 사실은 자신의 빚을 갚아주려던 비상금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미란. 정숙은 딸이 자신을 버렸던 그 수많은 날들 중 가장 아팠던 날을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장례식장 전광판에는 정숙이 생전에 폐지를 줍다. 헐어버린 손으로 쓴 편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손끝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집중된 순간
미라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 알았어.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 엄마가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밥 한 끼 먹자고 빌었으니까. 미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단말기에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초록색 승인이 아닌 붉은색 접속 차단 메시지였습니다. 3회5류. 이제 통장은 영구적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정무석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미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사님의 진짜 생일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따님이 친구들과 호텔 파티를 하느라 바빴던 그날, 여사님은 홀로 찬 방에서 케이크 대신 폐지를 줍다 손을 크게 다치셨죠. 병원비가 아까워 피 묻은 손을 걸레로 싸매고 따님의 전화를 기다리던 그날이 바로 여사님이 정하신 비밀번호였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기억난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지만 바쁘니까 끊어 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 조건이 실패했으므로 120억 원의 자산은 방금 이 시간부로 여사님이 지정하신 미혼모 및 노인복지재단으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김미란 씨,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집 경매 넘어가는 거 알지? 엄마, 장례식 끝났으면 빨리 돈 내놔. 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진석은 재산이 날아갔다는 소식에 미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멍청한 여자야. 지 엄마 생일 하나 몰라서 이 사달을 만들어?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낡은 수첩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120억은 먼지가 되어 그녀의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나며 미란의 귓가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여사님이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건 따님이 사채를 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 하셨지만 따님은 끝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셨군요. 그로부터 1년 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새벽의 도심 한복판. 한 여자가 구부정한 허리로 낡은 무쇠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해진 외투,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박힌 그녀는 바로 미란이었습니다. 120억의 꿈이 날아간 직후 사채업자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남편과도 이혼한 그녀는 이제 엄마가 살던 그 좁고 차가운 골목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하나 집어들다가 멈칫합니다. 그 박스에는 엄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딸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순간 1년 전 엄마가 죽어가며 속삭였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미란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거라. 미라는 박스를 품에 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부끄러워했던 엄마의 삶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거대한 성벽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란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정무석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미란을 내려다보며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특별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란은 희망에 찬 눈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갑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미란이가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폐지를 주어 자립의 의지를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이 열쇠를 건네주어라. 변호사가 건넨 것은 낡은 은행 보관함 열쇠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움켜쥐고 단숨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여기에 남은 수십 억이 들어있을 거야. 미란의 눈에는 다시금 탐욕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금괴도 수십억의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낡은 털장갑, 한 켤레와 어린 시절 미란이가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라는 어린 미란의 맹세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놓인 통장의 잔고는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대신 통장 비고란에 적힌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미란의 심장을 도려내듯 박혔습니다. 돈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만 땀은 사람을 다시 인간으로 만든단다. 미란아, 이제야 진짜 내 딸로 돌아왔구나. 미란은 영원히 찍힌 통장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뭐야? 고작 이거 보여주려고 1년을 고생시킨 거야? 배신감에 몸을 떨며 장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던 순간 장갑 안쪽에서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다급히 장갑 속을 뒤집자 거기서 나온 것은 작은 USB 하나와 빛바랜 종이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정숙의 정갈한 글씨로 내가 이 장갑을 껴볼 만큼 겸손해졌다면 이제 진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미라는 홀린 듯 PC방으로 달려가 USB를 연결합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타난 것은 정숙이 생전에 찍어둔 영상 편지였습니다. 영상 속 정숙은 폐지 수레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너는 지금쯤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 내가 기부한 120억은 사실 내 명의로 설립된 재단의 운영 자금이란다. 이사장 자리는 내 것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만났던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매달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미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엄마는 돈을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에 먹혀버린 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거액의 자산을 재단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딸이 평생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었죠. 120억은 미란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미란이 평생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또다시 12월 24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미라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호텔 파티장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엄마와 함께했던 그 낡은 골목의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미라는 정숙이 남긴 그 낡은 털장갑을 끼고 정성스럽게 국밥을 퍼 담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정 변호사가 서서 미소를 짓고 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들의 손을 이리리 맞잡으며 미라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폐지를 줍는 고된 일을 멈추지 않았는지, 누군가를 돕는 그 따뜻한 손길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급식소 한 구석, 정숙의 사진 앞에 놓인 작은 케이크 하나. 미라는 촛불을 끄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야 비밀번호를 알 것 같아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재단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일도 엄마의 기일도 아닌 엄마와 처음으로 함께 폐지를 주었던 오늘의 날짜였습니다. 화면에는 승인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는 알림이 쏟아집니다. 100억 자산가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딸의 가슴 속에 다시 피어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